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자본적 지출액 봐주시 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질 취득가액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자본적 지출액은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쉽게 가자 해서 자본적 지출액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필요 경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실제 필요 경비인데 이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걸 뭘로 잡고 실제 취득 가액으로 잡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실제 취득 가액의 범위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우리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뭐라 하냐면 수선비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선비는요, 그 양도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졌을 때 상대적 중요성이 크냐 적냐를 묻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이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요게 어렵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 금액을 제시해놓고 이 금액 이상이면 자본적 지출액, 이 금액 미만이면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절대적 조건을 제시하면 편한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그 전체 가액에서 그 수선비의 상대적인 비중을 따져서 그 비중이 크다. 그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비용이 발생이 되기는 됐는데 그게 전체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선비는 크게 뭐와 뭐를 구분한다?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구분하는데 이 구분 기준은 뭐다? 상대적 중요성이에요. 상대적 중요성. 제 입행 동기 중에 절친이 하나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그 친구가 키가 1m 93인가 그래요. 아주 길어요. 근데 걔가 저를 좋아해 갖고요. 꼭 제 옆에 있어, 스키가. 넌 저리 가, 스키가. 그래도 꼭 재준아 난 네가 좋아 하고 꼭 저를 따라와요. 아 정말. 그래서 걔랑 얘기하려면 내가 머리가 아파. 그래서 걔가 다리를 수그리든가 내가 대가리를 들고 쳐서 그렇게 봐야 돼. 아유 좀 험악한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같이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입행 동기들끼리. 근데 뭐 호텔 나이트클럽, 아유,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네. 자, 그래서 갔는데요. 그 당시에 뭐 얘기합시다, 뭐. 그 당시에 기아 농구단 선수들이 놀러 왔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얘기해도 되겠죠. 뭐 어떤 특정인을 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뭐, 한기범, 허재, 김유태, 정말 그 당시 농구 여러분 아마 보셨던 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농구에 정말 재미 붙였을 때입니다. 걔들이 놀러 온 거야. 그 걔들 키가 1m? 뭐 다 이미 뭐 넘는 애들 수두룩해. 얘보다 더 큰 애들이 더 많어. 그러면 봅시다. 얘는 키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 제 친구 일두라는, 아유, 일두라네. 1m 90짜리가 저랑 있으면 엄청 큰 애죠? 근데 농구 애들하고 있으니까 묻혀버리죠? 묻혀버려요. 나는 정말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장신 농구 선수가 여자랑 브루스 치는 건 처음 봤어, 그때.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키 큰 남자들이 여자하고 춤을 출 때 어떻게 추는 걸 그때 처음으로 두 눈으로 보고 난 정말 충격에 빠졌어.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얹혀놓습니다. 양어깨.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얹히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 친구 얘기하자. 아이씨 모르겠다. 일두는 우리 일두 키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상대적이죠. 일반인에 비해서는 얘가 크지만 더 큰 애들을 틈에서 얘가 작어. 그 자본적 지출액이 바로 이게 이 문제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셔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가장 질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나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본적 지출에서 필요한 경우를 잡았는데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과소신고 납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나 과소신고 납부했으니까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나 여러분의 부동산 양도할 때 뭘 잡을 때는 자본적 지출액을 잡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이러한 경비가 발생했는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거냐 못하는 거냐를 확인 받으시고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실제 실무 나가서 판단할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절대적 기준 금액으로 하면은 어렵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한 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우리 뭐라 그러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 상대적 중요성의 정의를 뭐라 한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랍니다. 그러면 결론. 어쩌라고 그래서? 나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러면 어쩌라고? 얘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자본적 지출액으로 구분이 되면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준다는 얘기고 뭘로 하면 수익적 지출액일 때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바로 여러분 교재 319쪽에 동그라미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일도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IMF가 터졌을 때, 이 친구가 IMF 터졌을 때 금융기관이 조정 들어가죠.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명퇴시키고 은행에서 나가라. 근데 이 친구는 인사고과가 상당히 좋아서 은행에서도 얘는 계속 밀어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는 내가 퇴사하겠다. 근데 인사고과 너는 아니야. 구조조정 대상 아닌데 왜 나가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농사를 칠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퇴사하겠다고 나왔어. 그게 뉴스에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진짜.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남들은 하기 싫다는 거.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이 부부가 다니면 무조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부부가 다니다가 남편이 그만둘래, 처가 그만둘래다가 처가 그만두고 이제 남편만 다니는 건데 이 친구는 계속 은행에서 잘 나가는 친구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해갖고 퇴직금 명퇴 받고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왜 나갔지 했더니 나는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아버님이 농사 짓다가 연로하셔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고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그걸 농사 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하고 그게 또 신문이 나오더구만.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니까. 그 친구인데 지금 농사 짓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두야 내 옆에 붙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이 봐요. 해당 자산의 자 밑줄 들어갑니다. 키워드 잡아야 돼요. 키워드 내용 연수 연장 밑줄 가치의 현실적 증가 밑줄 이 두 마디가 나오면요. 바로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이고요. 1번에다 적으세요. 1번이 바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1번이 뭐다고요?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되려면은 그 자산 수선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거나 연장되거나 가치의 현실적 증가라는 효과가 발생하면 자본적 지출액. 자, 수익적 지출액
옆에다가 적으세요.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고? 수익적 지출액이죠. 자,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미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너무 쉬워. 그러면 제가 출제원 들어가면요. 이걸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해 자산의 현상 유지. 당해 자산의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뭐다라는 걸 잡으시고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걸 잡으시고요. 따라서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수익적 지출액이 뭐냐라고 뭐를 물어본다고? 정의로 물어볼 수 있다고 정의로. 그래서 그 자산의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 그러면 얘는 필요금을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 이유는 뭐니까? 수익적 지출액이니까. 그러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따놓은 가치의 현실적 증가 그러면 얘는 자본적 지출액이니까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수선 중인 상태죠. 여러분 지금 뭐로 수선 중인 상태야? 공인중개사로 수선 중인 상태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공인중개사로 수정해서 지금 시간적 비용,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비용은 여러분한테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응? 지금 들어가는 학원비, 뭐 밥값, 뭐 공부는 안 해도 우리 밥은 꼬박꼬박 먹잖아. 먹을 거 싸갖고, 응? 책값, 뭐 또 책은 다 사잖아. 여기 책만 사? 또 이쪽 저쪽 학원 거 돌아다니면서 또 다 사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생들은 그런 분은 뭐라 하냐면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뭘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인근에 있는 뭐가 있다 뭐 있다 하면 그거 최대 사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책 열면 책장에 책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근데 평생 못 봐요 그거는. 왜? 한 권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수많은 걸 봅니까?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책, 저 책 구분 없이 꼭 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저 책이나 과목별로 하나 딱 잡으셔서 한 놈만 잡으세요. 한 놈만 잡으십니다. 책이 부족하거나 서브노트가 부족하거나 그게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놈만 제대로 잘 보세요. 저는 그게 좀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입니까? 수익적 지출액입니까? 자, 그거는 시험 끝나봐야 합니다. 시험 끝나서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은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됐죠. 가치 증가를 유발하는 수선비니까 뭐야?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러나 안 됐다. 그럼 그냥 현상유지, 과거 공부했던 시절 떠올리는 거죠. 현상유지 또는 뭐 원상회복. 뭐가 되는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시험 끝나고 자본적 지출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 2번은 보지 마세요, 아직. 동그라미 3번은요, 역시 2015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인데요.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개정 빨리 세법 확인되면 그때 한번 제가 취지, 목적 다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자산의 밑줄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 계량 또는 이형편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변경, 계량, 이형편이 이때 앞글자 땁시다. 용자, 개자, 이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용계리 그럽니다. 용도 변경할 때 용자, 계량할 때 개자, 이용편이 할 때 이자.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고 여러분? 용계리. 용가리가 아니라 용계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용계리인데 혀가 짧아서 용가리가 된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제 군대 고참 중에서 조금 혀가 좀 짧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무릎 꿇어! 그러면 그분은 무릎 꿇어라고 이제 기합을 주는데 우리는 모르게 들리냐? 무릎 꿇어! 그래. 그러니까 꿇기는 꿇는데 웃으면서 꿇어요. 그래서 또 한따까리 하죠.
뭐요?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이 뭐라고요? 용계리. 잡으시고요. 그런데 이용편의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로 하면 이용편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 묶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제가 묶으라는 거죠? 예, 같이 봐요. 5번.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개발 부담금. 6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밑줄. 재건축 부담금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기업까지 갑시다. 죄송합니다. 기업까지. 7번에 기업까지 갑니다. 하천법 땡건설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 밑줄로 갑니다. 수익자 부담금. 그래서 이 세 놈은 특징이 뭐죠, 여러분? 예, 끝자가 부담금으로 끝났습니다. 적으세요. 공과금이다, 공과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같이 무슨 법에 따라. 그래서 얘는 자발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가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공과금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끝자가 뭐 부담금, 분담금 이렇게 끝자가 부담금, 분담금이 붙어버리면 여러분은 뭐다? 공과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라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묶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묶으시고요. 하나같이 여기는 여러분 기본이 밑줄 토지의 이용 편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용계리의 이용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용계리. 그래서 토지 이용 편이라 추출한 뭐 장애 철거비용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 뭐가 포인트야? 토지 이용 편의 용계리 이게 포인트인가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디귿 토지 이용 편의를 하여 해당 토지의 도로를 신설한 게 그 시설비. 리을 토지 이용 편의를 하여 해당 토지의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가 아예. 그 다음에 사방사업 소요비용 다 하나같이 뭐예요, 여러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제가 아파트를 취득해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확장했습니다. 뭐요? 베란다를 확장했대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제가 벽지와 조명기구를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다 없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뭐는 베란다 확장 비용은 금액이 크다 작다? 큽니다. 이거는 제곱미터당 상당히 큰 금액이 부담스럽죠.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도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하실 겁니까? 안 해서 옵션에 들어가 있고 옵션에 선택하면 그만큼 분양 가격이 올라가되 한꺼번에 아니 분양할 때 베란다 확장해서 들어가잖아. 근데 취득한 이거 보유하는 거에서 베란다 확장한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개인 건설사업자 불러다 놓고 확장시켜야 되잖아. 금액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얘는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벽지 갈았다. 조명기구 은은한 빨간 조명기구로 바꿨다. LED로 바꿨다. 뭐 이렇게 바꿨어. 조명기구 여러분. 정육점 분위기 내고 싶어서 빨간 조명으로 때렸어. 그러면 그 조명기구나 벽지 비용은 전체 그 부동산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다 작겠다? 작겠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수익적 지출을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로 가냐는 것은 뭐를 가지고 판단하라? 상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 가액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적 지출액을 분류하는 금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분류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 금액이 있고 없고 그 자산 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실무 나가셨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인을 받아보세요 라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갑시다. 자, 이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죠. 자, 그러면 1번 밑줄 들어갑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비의 정의입니다.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이걸 뭐라고요, 여러분? 양도비의 정의다고. 양도비의 정의.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래서 기억,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적으세요. 뭐죠, 여러분? 세무사 대행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내가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 못하면 누구한테 맡겨요? 세무사한테 맡기죠. 요즘 아마 맡기면 제가 싸도 한 18만 원에서 뭐 조그만 거면은 19만 원, 20만 원 이내가 아닐까 생각하고 평수가 크거나 가액이 커지면 이제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비용,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이죠.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 소개비가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 수수료죠.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집에 가다가 뉴스를 봤는데 11시 됐을 때 경기도 의회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조례 통과됐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50% 인하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문제는 경기도가 했다는 게 문제죠. 그전에 어디가 했었는데 강원도인가요? 거기서 했죠. 근데 강원도는 파급 효과가 작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경기도가 수도권의 중심 세력 아니야? 서울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다른 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선도 그룹이 먼저 했으니까. 그럼 후발 그룹들이 쫓아와야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제 여러분한테 뭐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얘기고. 그래서 어제 뭐 농성하느라고 또 모였대죠. 공인중개사들. 연락 안 왔어? 그려 붙어나 보고 한번 나갑시다 우리도. 자, 2번 갑니다. 2번은 증권거래세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3번은 실무 나가면 꼭 발생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번은 실무 나가면 꼭 발생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여러분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뭘 구입합니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 취득하는 가액의 일정한 포션을 뭐로 구입해야 된다?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국민주택채권은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습니다. 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현직에서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잘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채권을 여러분이 주택을 매입하면 반드시 이걸 매입하시고 그 매입 필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만 등기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이 만기가 20년짜리다. 국민주택채권은 전형적인 국채입니다. 전형적인 뭐다고요?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중도상환이 인정 안 됩니다. 국가 나 이거 20년까지 못 갖고 있어. 채권 상환해줘 하면 안 줍니다. 약정됐기 때문에 20년 약정 절대 20년 전에 안 줍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주택채권을 국가에 상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투자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중도 매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됐죠. 만기전 양도, 밑줄 만기전 양도, 중도 매각을 말합니다. 아,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자, 보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왜 중요하냐, 왜 공부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제가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1,000만 원을 구입하기로 한다. 국민주택채권 얼마치 구입한다고요? 1,000만 원. 그럼 여기에 시장 이자리 지금 현재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이자리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다. 5%면 많이 쳐. 그래서 지금을 취득해서 이 상환기간 만기를 언제로 했느냐? 20년으로 했습니다. 20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1,000만 원치 구입해서 몇 년 후에 20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야? 얼마 받는다고? 1,000만 원 받는다고.
즉 지금 20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라면 1,000만 원이라면 이 20년 후에 받게 되는 1,000만 원 현재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뭐해서 할인해서 20분의 1로 뭐해서 할인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20년에 1,000만 원 지금 시점에 1,000만 원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죠, 반드시. 이자가 존재하는 한 20년 후에 1,000만 원 지금 현재 1,000만 원이다 아니다. 1,000만 원보다 작아야 되죠. 할인해야 되잖아. 이게 할인 개수 아니야? 현가 개수라 이거 했을 텐데 현가 개수. 내가 개수 뭐 열심히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900만 원이다 봅시다. 900만 원. 얘를 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얼마 900만 원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몇 년부에서 20년부에서 시장 이자율 R로 이자를 받으면 얼마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1,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맞죠? 900만 원에다 1 플러스 아래 20으로 한 것이 바로 미래가치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거꾸로 1,000만 원 1 플러스 아래 20분의 1로 해서 현가를 계산한 게 바로 현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을 구입할 때 액면가의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액면가의 1,000만 원짜리 국민주택채권 얼마 주고 사야 돼? 900만 원 주고 사야죠. 20년에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1,000만 원 받겠으니까 지금 이거 할인하면 9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사야 된다고? 900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다 보니까 국채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팔 때는 국가가 900만 원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다 받고 팝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할 때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다 사는 겁니다. 왜? 이거는 강제적으로 법에서 구입하게 한 거기 때문에 900만 원이 현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산다고? 1,000만 원. 그러면 지금 얼마치 사면?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이 1,000만 원을 언제? 20년을 받을 때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 구입자는 손해보는 겁니다. 사는 즉시 손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년까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죠. 20년 갖고 있어도 얼마인데? 1,000만 원이 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뭐 해버리는가? 매각하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국가는 상환해주고 안 상환해주고? 안 상환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외의 이 투자자한테 이걸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주는 투자자는 얼마 주고 사요, 여러분한테? 이거 주고 삽니다. 이거 주고. 걔들은 투자자들은 여러분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주는 투자자는 얼마한테 사갖고 여러분한테 900만 원 사갖고 20년 보에서 100만 원 요걸 뭐로 먹겠다는 얘기야? 이자를 먹겠다니. 그러면 내가 사줄게 그 얘기야 얘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사자마자 뭐 하면? 팔면은 얼마 손실 봐? 100만 원. 이게 바로 뭐예요? 매각차손이고 이게 실무에서 일어나죠. 누가 이걸 해요 주로? 이걸 누가 주로 해요 여러분한테? 법무사가 해준다. 법무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명의로 채권을 법무사가 얼마치 사고요? 1,000만 원치 사고요. 그 1,000만 원치 산 거를 자기가 다시 뭐 하는가? 900만 원 주고 사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차익 얼마 청구 들어갑니까? 100만 원 차익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대행을 유리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가 15만 원에서 15만 원만 준비했는데 나한테 얼마 달래? 115만 원 달래죠. 아니 법무사 대행 등기 이전하는 거 법무사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 수수료가 얼마래? 대행 수수료가 15만 원. 그럼 15만 원 법무사한테 주려고 15만 원 딱 준비했는데 법무사는 얼마 달래? 115만 원 달란다고. 여보시오. 15만 원이라고 했잖아. 왜 100만 원? 100만 원 뭐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돈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그 국민주택 채권을 사줄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앉아서 오는 거죠. 근데 요즘 이게 매우 낮죠. 별로 재미없어요. 지금은 이거 해줘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정말 재미 본 사람이 누구냐? 사법서사죠. 사법서사. 옛날에는 법무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사법서사라고 했습니다. 요즘 행정사.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행정서사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 얼마치 사갖고 1,000만 원치 사갖고 중도 매각하면 얼마 손실 본다? 100만 원. 그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각 차손. 그러면 이거는 이 100만 원을 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게 발생한 거죠. 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국민주택채권 산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손실 본 거죠. 그럼 요때 손실 본 뭐를? 100만 원을 요 아파트 뭐 할 때? 뭐 할 때? 양도할 때 요는 필요 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요만큼 세금 깎아줄게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 경우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밑줄 금융기관 밑줄 금융기관 밑줄 그리고 다시 밑줄 외의자. 여기서 금융기관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금융기관 외의자 누구야? 법무사 사금융이죠. 사금융. 사금융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반 국채보다 이자율보다 사금융은 이자율이 높아 나죠? 높죠? 그러면 1 플러스 R 할 때 이 R이 이자율이 커지죠? 커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져버리죠? 분모가 커지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에다 팔면 얼마인데 900인데 이 법무사한테 파니까 얼마 되니까 800만 원 받더라는 얘기예요. 800만 원. 여보세요. 채권 가격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이 합이 바로 뭐가 되는가? 채권 가격이잖아. 그래.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법무사는 사금융이죠. 사금융은 고금리란 얘기죠. 금리가 일반적 금리보다 뭐 하니까 R이 높아지잖아. 그럼 1 플러스 R 할 때 이 R값이 높아지니까 분모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줄어드는 거죠. 그 현가가 줄어드는 거죠. 일반일 때는 얼마인데 900인데 사금융한테 파니까 얼마 들으니까 800. 그럼 나는 얼마 손실 보는가? 200. 그러면 이때 여러분 손실 본 금액은 얼마지만 200이지만 200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어디다 팔았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다 팔았다면 얼마인데 100만 원이 손실돼 너는 사금융 법무사한테 팔아서 200만 원 받았다는 손실. 그러면 이때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자 거기 봐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이 뭐냐? 네가 법무사한테 얼마 손실 봤어도 200을 손실 봤어도 은행에다 팔았을 손실 금액 얼마? 1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 그냥 이런 게 있대. 근데 이게 어디 나가면 중요하다고? 실무 나가면 중요하다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일단 급한 분은 껐다. 자, 321쪽 보세요. 321쪽부터. 뭐에 이제 여기부터는 특례는 일단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323쪽 갑니다. 기준시가죠? 예, 저를 믿으시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저를 못 믿는 분만 들어가세요. 난 쟤 기분 나쁘더라. 나는 꼭 얘 나올 것 같은데 쟤는 안 나온다 그러더라. 그런 분만 들어가세요. 공부할 게 없다. 뭐 그런 분들만 들어가시면 돼요. 모의고사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는 놈이 몰라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실지 필요 경비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고생했죠? 안 가? 좀 이따? 자, 이제 실지 양도 가액에서 뭘 빼는 거죠, 여러분? 실지 필요 경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실지 거래가량 양도 차익이 나온 거죠. 야, 지금 여태 우리 이거 한 겁니다. 여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도책 별표 3개 쳤죠? 실무 나가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이렇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곧바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놈 저놈 물어봐야 대답하는 놈도 모르고요. 다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직 거래가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줍니다. 자,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여러분 실가냐 기준시가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공제하는 겁니다. 실가냐 기준시가는 뭐를 계산할 때만 얘기 나오는 거고요. 양도책을 계산할 때만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부터 이제 어려간다 여러분. 실가로 했든지 기준시가로 했든지 뭐가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차감해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우리 양도 소득 금액이랍니다.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가 나오기만 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면 공제를 하는 거지. 그 양도 차익을 실가로 했느냐 기준시가로 했느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하여튼 실가로 했든지 기준시가로 했든지 뭐가 나오면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놈을 기준해서 뭘 차감해 주겠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를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에서 양도차를 계산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말이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가냐 기준시가는 뭐를 계산할 때 얘기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얘기야. 양도 차익 금액이 나와버리면 이제 얘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려.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시가냐 실가냐 묻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묻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양도 차익 기준에서 뭐 하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별표 2개. 저는 올해 나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작년에 나왔다 실패했던 문제죠.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전이 이번에 이를 갈면서 다시 한번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존심이 있지.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할 게 2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입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다 잡아주잖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결론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딱 2가지입니다. 뭡니까?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입니다. 이거를 굳이 난이도, 중요도를 따진다면 공제 금액이 좀 더 공제 대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 공제 대상에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수험생이 받아들이는 입장 간의 괴리가 발생해서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 대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공제 대상은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적혀 있어요. 뭐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적혀 있어요. 이게 여기에 힌트가 다 주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첫 번째 무슨 조건? 장기 보유. 여기서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and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저 용어에서 그 제시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장기 보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첫 번째 조건은 무슨 조건이다? 장기 보유. 그죠? 그게 여기서 장기 보유는 몇 년? 3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됐어요? 특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거 느끼셔죠. 특별이라니까. VIP라니까. VIP. 여기다 이것도 붙고 이제 이것도 막 붙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붙고. 그래서 맨날 띵동띵동 대기표 받고 있어. 씨. 은행 갈 때마다. 남들은 2층 올라가는데. 응? 남들 VIP 룸 올라갈 때 나는 띵동띵동 대기표 34명. 아이씨. 자, 3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무슨 공제 여러분? 특별 공제. 아무한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때 특별한 놈은 어떤 놈이냐? 부동산. 적으세요. 꼭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해줍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3년 이상 보유. 뭘 양도했을 때마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나 주식은 공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일 때만? 토지나 건물을 몇 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시험은 여기죠. 이건 다 알아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단 이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첫째 무슨 양도이거나 미등기 양도이거나 둘째 비사업용 토지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등기 양도면 뭐도 안 해주고요. 비과세도 안 해주고요. 무조건 과세뿐만 아니라 그 미등기 양도하는 부동산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도 미등기 양도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비사업용 비자. 좋은 놈 나쁜 놈 딱 보이잖아. 냄새가 나잖아. 맡아봐. 어이,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딱 냄새가 나죠.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외우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더라도 미등기 양도이거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드디어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다. 자, 분명히 이렇게 외웠어. 책에 있는 대로 외웠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외웠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다. 그렇다더라도 미등기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해야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뭐 시험이라? 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봐 시험입니까? 못 봐 시험입니까? 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렇게 할까 그냥? 4주택이라 합시다. 4주택 뭐 마음대로야. 1세대가 주택을 4개 갖고 있다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몇 년 보였대? 3년 보였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응? 받아요? 받아요? 받는다고요. 어디 그렇게 됐냐고. 돼 있잖아. 뭐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출전에 왜 얘기한 거예요? 뽕. 뽕이라고 함정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여러분한테 유도하는 거. 요즘 문제가 다 이런 스타일이잖아. 우리 지난번 예전 재산세 문제 풀어봤었잖아. 과세대상 여부할 때. 앞에 뭐 무슨 18터석 2석에 뭐 골프 연습장.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건 그냥 뽕이야. 출전이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맞추신 분은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 다 나왔네. 뭐 미등기 양도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맞추신 분은 교수님이 찍어준 거 나왔네요. 라고 말하는 거고 떨어지신 분은 뭐라 해? 이 시계 네가 찍어준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 어디 네가 강의 때 이런 말 했어. 이거죠. 제외 대상이 아니면 뭐란 얘기고 공제 대상이란 얘기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못해. 시험 볼 때에 몰라서 틀리면 괜찮다니까. 모르면 내가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뻔히 알면서 당하니까.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또 헤맨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어쩌라고? 공제 대상이라고. 이걸 못 가. 얘 제외 대상 아닙니다. 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얘 제외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고? 공제하라고 말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 답을 잘못 그런 거죠. 여기가 제일 약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얘 지금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서 주택이야. 근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1세대 4주택. 그럼 이 1세대 4주택이라는 조건이 미등기 배제 대상에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공제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단 말이야. 이게 문제풀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나왔다. 우리 강의 때 이거 한 번도 설명 안 했대. 환장하는 건데.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이게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출제리 왜 얘를 시비 걸었을까? 실은요, 얘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대상이었습니다.
얘도 원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할 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제하지 마라. 그런데 예, 최근 3년 전, 4년 전이죠. 계속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되니까 침체화되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확 풀어져 버립니다. 그 풀어주는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게 이거를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뭐라고? 제외 대상에서 어떻게 했다고? 제외시켜 버렸다고. 그럼 어쩌라고? 이게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했다니까, 응?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떡하라고? 공제해 주라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시험이 그냥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해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딱 해놓고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출전 이렇게 놓고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와. 가면 이제 틀리는 거고. 아저씨가 오라다 그냥 가면 그냥 물리는 거야. 아니 그 이상하게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론 적어놓으세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여러분 이 조건과 뭘 보면 되는가? 제외 대상. 그럼 제외 대상이 아니면 뭐라는 얘기야? 공제 대상. 답 고를 수 있겠죠? 출제는 사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걸 여러분이 딱 원칙을 잡아놓고 원칙과 제외를 잡아놓고 요 조건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게 문제풀이에서 능력을 키워야 돼요.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얘 안 나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자,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에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 1년이 지나갔으니까. 얘가 추가됩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곧바로 그해 시험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물론 나온다고 계속 강조했었고요. 지적됐고요. 저는 항상 울부짖었어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다만 나오는 걸 직접적으로 꼭 집어서 나오냐 돌려서 물어보냐 요게 차이점이죠. 결론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뭐로 취급하라? 주택으로 취급하라. 그래서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즉 우리 세법은 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네가 양도할 당시에 입주권을 양도했다. 너도 뭘 양도한 걸로 봤어?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단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단 출제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요거는 잘 안 물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내도 답으로는. 단 자 여러분 책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자, 올해는 조합원 입주권에다 초점 맞추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거기? 우리 책 지금 어디 보고 있어야 돼요? 예, 328쪽. 제가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자, 328쪽 보세요. 빨리 합시다. 예, 시간 얼마 남았는데. 저는 항상 시간이 급해요. 양가로 2번 공제 대상 찾으셨죠? 별표 하나 쳤죠? 1번 토지 또는 건물. 첫 번째 부동산이죠? 둘째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죠? 다만 무슨 장소? 미등양, 여기 뭐가 빠졌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빠졌네요. 이게 왜 이래? 예, 비사업용 토지는 예, 그것 좀 꼭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미등기 양도 자산 및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꼭 집어넣으세요. 비정, 이상하네. 이게 왜 없어졌지? 아, 그렇구나. 원래 당초 정부안에서는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께 비사업용 토지도 빼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는.
뺄래다가 국회에서 1세대 2주택은 빠지고 비상용도는 안 뺐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걸 고친다고 했던 걸 그걸 제가 수정을 다시 리필을 못했네요. 이런. 자, 결론. 미등기 양도와 뭐는 여러분 비삼용 토지는 제외한다. 단 2번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뭘 양도했다. 조합원 입주권. 가로 읽어 잘 보셔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밑줄. 아, 이건 또 뭐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 한다? 제외한답니다. 제외한답니다. 그럼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조합원으로 취득한 건 뭐를 말하냐면 승계 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산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승계 조합원. 승계 조합원은 안 해주고 적으세요. 원조합원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조합원만. 즉 당초 조합원이 미등기 전매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대. 그거를 유상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다시 양도를 하면은 그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누구한테만 해주겠다? 원조합원한테만. 원조합원이 양도는 딱지만 해주는 거고 누가 양도하는 거는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됐어요? 예. 자, 공제 금액 갑시다. 공제 금액. 자, 공제 금액은 항상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차익을 기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전에 계산된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항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놓치면 안 되죠. 첫 번째 주의사항.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차익을 기준한다. 이거를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고쳤어요. 출전이. 요거를 살짝 양도 가해 이렇게 바꿨어.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출전이 양도 차익을 살짝 뭐로 바꿨다고? 양도 가액으로 바꿨어. 또 나갔어. 그래. 양도 가액이 아니라 뭐다?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배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어. 취득가액. 반성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계속 쫓아다니다 끝나죠. 뭐를 기준으로 하라고 여러분?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 차익을 기준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위에 계산된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를 가지고 물고 나갈 수밖에 없어? 양도 차익이죠. 양도가액은 여기잖아, 여기. 필요 경비. 그죠? 그래서 항상 뭐를 기준한다? 양도 차익.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제 노출돼서 안 나와. 이거 그대로 가는데 이번에 장난치면 어디냐? 여기 첫 번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출전 장난치면 여기에 첫 번째 근들입니다. 자, 이때 공제율은요. 양도 물건이 따라서 달라진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은요. 이때는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8%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당 8%. 이게 여러분 교재 328쪽 박스 밑에 찾으셨나요? 그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3년 보유했다. 그럼 몇 프로? 24% 나왔죠?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걸 외우시라고요. 24%는 어디서 나온 거다? 8%. 보유 연수 3년 곱하기 8%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박스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그러면 여러분 15년을 보유했다 봅시다. 15년. 15년을 보유하면 공제율이 몇 프로가 나오죠? 15년을 보유했다 하면 공제율이 몇 프로 나와? 120%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공제 금액이 120%가 되니까 저희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양도책이 120%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무제한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제한을 몇 프로까지만? 80%. 이때 이 80%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적으세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보유한 거를 맥시멈으로 하고 이렇게 15년 보유했다 하더라도 10년 보유한 거에서 몇 프로까지만 해주겠다? 80%까지만 해주겠다. 이 80%는 어디서 나온 거다고요? 10년 보유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사람은 힘듭니다. 요즘 문제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옛날 문제는 맞아도. 그리고 1세대 1주택 외를 제외한 자산은 보유 연수 곱하기 1년당, 자 여기는 3%입니다. 차이점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몇 프로다고요? 3%입니다. 3%. 그런데 얘도 역시 제한을 둘 수밖에 없죠. 몇 년 보였을 때? 10년을 보였을 때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상가 양도했어요. 뭘 양도했어요? 상가 건물 양도했어요. 그러면 저는 보유 연수당 8%예요? 3%예요? 3%죠. 뭐가 아니면, 얘가 아니면 다 그냥 3%. 그냥 사실은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인 겁니다. 응? 다시 한번,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인 거다고. 그래서 원래는 다 몇 프로인데? 3%인데 누구만? 1세대 1주택자만 예외로 8%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상가 건물 양도했어요? 상가 건물 양도에 딱 3년 보였어요, 여러분. 3년. 그럼 몇 프로 나와요? 3년 보였다고, 3년. 그러면 1년당 3%에서 3년이니까 몇 프로? 9%. 그러면 이럴 때는 10% 해줍니다. 그래서 최저 몇 프로 보장해 주고요? 10%. 이거는 최소 두 자리 숫자 10% 보장해 줍니다. 원래 옛날부터 10%는 해줬어요. 10%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렇게 최고 비율과 최저 비율이 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얘를 양도했습니다. 뭘 양도했다고요? 입주권 양도했습니다. 그럼 저는 1년당 몇 프로입니까? 제가 지금 뭐 양도했다고요? 조합원 입주권 3년 보유하고 양도했다고요? 그러면 1년당 공제율이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 여봐. 시험이 이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외워봐야 당한다니까, 출전이. 제가 지금 뭐라서요? 뭘 양도했더랬어요? 그러면 이때 연수당 몇 프로 공제 주냐고 물어봤죠? 몇 프로예요?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응? 얘는 지금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이 외의 자산을 양도한 거예요? 아, 얘잖아, 얘. 올루가. 에이, 네가 아까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보라며. 그거는 주택으로 보아서 뭐를 해주란 얘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가 1세대 1주택이란 말은 아니잖아. 응? 예. 분명히 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찔러본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걸려 안 걸려? 걸려. 씨. 그런 분이 꼭 계실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얘는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아서 공제를 해주지만 얘 자체가 1세대 1주택은 아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3%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잡아, 적어놨고. 분명히 제가 이걸로 올 사람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찔러본 겁니다. 느낌? 믿기? 예, 아, 저는 또 뭐 그 느낌 아니까 그런 줄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예?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그게 1세대 2주택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야? 1세대 1주택이면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예외 원칙과 예외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를 못해.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원칙으로 가면 돼. 그러면 예외가 아닌데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아니야, 이건 눕는 게 아니야. 진짜야,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렇게 나온다니까. 아까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 주택 이거 뭘 얘기한가?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 이거. 예외 대상이 아니야. 여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어쩌라고? 해주라고, 공개해주라고.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야. 1세대 1주택이다. 그런데 내가 1세대 2주택을 해당하는 주택 양도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1년당 3%로 가야지. 얘는 누구일 때만? 1세대 1주택일 때만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얘는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잘 잡으셔야 돼. 세법은 정확히 알아야 돼. 얘가 원칙인 거고 얘가 예외.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놈은 다 확실히 얼른 뭐라 그래야 되는가? 3%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결론. 조합은 입주권 양도했다. 8% 해야 돼? 3% 해야 돼? 3%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둘째. 조합원 입주권은요. 여러분 책 328쪽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기 양그라 3번 공제금액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금 그 자산의 양도 차익으로서 특히 밑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여기 밑줄 시뻘겋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자 밑줄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나 건물분의 양도책을 한정한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면 출전 이거 건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피 받기 때문에 출전을 내면 이 조합원 입주권 분명히 시비 겁니다. 다시 한번요. 뭘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다만 누가 양도하면? 승계 조합원이 양도하는 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누가 양도할 때만 해준다? 원조합원이. 근데 그 원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뭐 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이 하나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진행 절차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제가 꼭꼭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왜? 공법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특히 정비법상 사업 진행 절차를 보시고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반드시 뭐와 연결시키십시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냥 미리 말하면요. 우리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 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걸로 뭐냐?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인가일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뭐와 연결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계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뭐랬어요? 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준다. 꼭 체킹해 두시고 좀 시뻘겋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어렵게 내려면 예 분명히 시비 갑니다. 뭐 주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콕콕. 그래서 결론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반드시 여러분한테 연결시켜야 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자 책이 있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교재 거기 나와 있네요.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 여기로 연결시키십시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처를 한정한다 있죠? 그거를 우측에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책의 보유기간은 밑줄 기존 건물과 푸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꼭 연결시키시고 시뻘겋게 표시해놓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시다. 올해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라? 조합원 입주권 초점 맞추랬어. 자, 정리할게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주의하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걸 양도했다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안 해주고 누가 양도할 때만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공제받아준다. 이때 그래서 원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데 1년당 몇 프로로 해줘라? 3%로 해줘라. 두 번째죠. 자, 이때 이 보유 기간을 따질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 한정해서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은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가지고 따져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따져서 보유 기간 나오면 거기다 몇 프로 곱해라? 3% 곱해라. 됐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강의한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비교 박스가 아마 제 카페에 그 필수 핵심 정리사항으로 정말 이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장에 걸쳐서 A4 용지 3장 정도에 걸쳐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공부한 거 필수 핵심 정리 올라가 있으니까 저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그거 갖고 다니면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세법 짭짤하게 점수 받을 수 있을 걸 믿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